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9월의 첫 거래일을 열었는데 성과가 좋지 못합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에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급등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30년물 장기 국채금리의 하락까지 급속한 상승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채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도 미국에서는 빅테크 종목들의 쏠림 현상에 주의하자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이후에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 급등도 함께 시연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9월의 첫날부터 분위기가 살벌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잘 시장의 중심을 잃지 않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의 첫 거래일 시장 흐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 3대 지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금요일서부터 이어졌던 이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세가 오늘도 이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0.8%의 마이너스 21,300포인트 상한을 이탈했고요. 4월 초 해방의 날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에 이틀 연속의 1% 마이너스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면에는 없지만 나스닥 100 지수의 경우에는 4월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평선 아래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9월은 안 그래도 약세장에 대한 징크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영향도 있겠고요. 국채금리의 상승세도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 30년물 금리가 각각 1998년 그리고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간밤에 기록했습니다. 이 영국에서는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가 일면서 이 정부 지출을 축소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예상이 작용하고요. 독일에서는 국방비 그리고 인프라 지출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간밤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도 상승을 했죠. 10년물 기준으로 EBP의 오름세, 특히 3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4.97%대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거의 저항선인 5% 레벨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년물 금리가 5%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는 주식시장에는 역풍으로 작용하곤 하죠. 자, 이러한 국채금리 상승세를 부추겼던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이에 따라서 미국이 그간 관세로 벌어들였던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환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정부의 재정적 압박이 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관세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If they make the wrong decision, it would be a devastation for our country. We've taken in trillions of dollars. And by the way, all these countries signed agreements. As an example, they're all happy. Everybody's happy. But some whack job put in a lawsuit. It went before a very liberal court, and the liberal court ruled. It was 11, they ruled 7-4, with one of the most liberal of them all voting in our favor because they're patriots. I think I give tremendous credit to that judge. And now it's going to the Supreme Court. Now we're going to be asking for early admittance. We're going tomorrow, and we're going to ask for an expedited ruling because when you look at the stock market's down today, the stock market's down because of that. Because the stock market needs the tariffs, they want the tariffs. 관세 위법 판결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다. 증시는 관세를 원한다라는 주장. 이와 함께 내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테니까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이후에 이 판결 결과가 뒤집힐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도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8월 ISM 제조업 PMI가 48.7을 기록, 기준선인 50선을 밑돌면서 6개월 연속 위축 흐름을 그려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얼마 전에 펀드 스트레스의 톰 리가 하반기 강세장의 3가지 조건으로 이 제조업 PMI의 회복을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PMI가 저점을 찍고
꺾고 반등을 할 때 증시가 강한 상승 사이클을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정치적인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도는 높아지면서 금 선물 가격은 2%대 급등 흐름 보여주고요. 현재 트라이언스당 3,600달러대에 근접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틀 연속 좀 비교적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월가 IB들의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는 UBS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의견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논지, UBS의 경우에는 9월은 약세가 원래 잦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금물이다.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투자자들에게는 딥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 여지가 충분하고 딥이 오면 따라서 나는 살 것이다 라고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근거로 최근 실적 모멘텀이 확인이 됐으며 양호한 AI의 장기 트렌드가 앞으로 기업들의 지출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거라는 주장. 반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과거 사이클상 금리 인하 국면의 주식 수익률은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 재료가 주식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을 하면서 아직 더 금리 인하에 힘입어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략, 하락 구간을 활용해서 분할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UBS이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는 조정 시 공격적인 매수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섹터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UBS의 경우에는 AI와 전력 자원, 유틸리티, 테크, 그리고 헬스케어 등을 꼽고 있는가 하면 모건 스탠리에는 애초에 이 금리 인하를 상승의 동력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움직일 만한 섹터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윌슨 전략가가 스몰캡 주식들 강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점권에 있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낙관적인 뷰들도 점검을 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일단 반도체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금요일의 약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긴장감, 중국의 기술력 추격, 거기다가 국채금리 상승세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2%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최근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월가 전반적으로는 대중 수출 없이도 엔비디아가 글로벌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라면서 선을 긋는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엔비디아의 주가가 한때 170달러 선을 이탈하기도 했었고요. 또 50일 이평선 아래로 5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이 반도체 테마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부를 킨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번 주 현지 시간 4일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아침에 실적 결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애플의 경우에는 신제품 발표 행사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가는 1%의 하락. 다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프라임 공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같은 주소에 살지 않아도 내가 친한 사람에게 내 아이디를 공유해서 이 무료 배송 혜택을 함께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같은 주소 안에 살고 있는 가족끼리만 공유가 된다는 거죠. 주가는 1.6% 하락이었습니다. 그 밖에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 식료품 기업들에 오늘 많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미국 안에서 9월 말부터 단백질이 강화된 신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 이 프로틴 섭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콜드폼 그리고 라떼 단백질 강화 제품으로 출시한다라는 이슈 이후에 주가가 장중에 상승으로 반전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종목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알파벳 이슈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들려온 속보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크롬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독점 계약을 금지하고 검색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이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수개월 동안 알파벳의 어떤 발목을 잡을 만한 가장 주요한 허들로 이 크롬의 분할 리스크가 거론이 되곤 했었잖아요.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시간의 주가 흐름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 7%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226달러 선까지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파벳의 주요 파트너사에 해당하겠죠. 애플의 주가 역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구글, 거기서 디폴트로 사용되는 이 브라우저 그 면에서 애플과의 협력이 되고 있는데 현재 236달러 선 애플의 주가 3%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의 기기 안에서 이 구글을 디폴트 브라우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역시도 유지가 된다. 다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의무화되다 보니까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브로드컴의 실적 결과 이제 금요일 아침에 전해지게 될 텐데 이를 앞두고 캔터피츠 제럴드 측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1년간 브로드컴의 매출이 30%대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 메타와의 파트너십, 여러 가지 이런 추가적인 성장 동력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기존의 300에서 350달러로 제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는 오늘 실적 결과를 앞두고 0.3% 상승하면서 이제 300달러대 거의 근접해가는 움직임이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 이슈도 보시죠. 이제 얼마 전에 인도 안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7월 판매량이 약 600대에 불과하면서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350에서 500대의 차량을 선적할 거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오늘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1%대의 약세를 그렸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 움직였던 종목들도 보시죠. 먼저 펩시코,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약 4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 이런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번 투자로 펩시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주가의 반응도 좋았죠. 1%대 오름세를 기록하며 150달러 선 터치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크래프트 하인즈입니다. 케첩과 머스타드에 붙여져 있는 로고로 친숙하실 만한 기업인데요. 이 원래 크래프트 그리고 하인즈는 각각 분리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도를 하면서 양사가 합병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 성과 면에서 전혀 어떤 빛을 발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양사는 해체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워렌 버핏이 이에 대해서 해체만이 살 길은 아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자 크래프트 하인즈의 주가도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죠. 프론티어 에어라인인데요. 경쟁사 스피릿 항공이 파산하면서 프론티어의 점유율은 확장될 거다. 미국 안에서 이제는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프론티어의 주가는 급등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 밖에 실적 발표 후 움직였던 종목에서는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맥주 제조사죠. 컨스텔레이션이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특히 지난 분기에 지분을 2배 이상 늘리면서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셨던 종목일 텐데 2026 회계연도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전망치 기존에 $12대를 기록했었는데 이제는 $10
10달러에서 많아도 11달러대로 하향 조정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주력 부문인 이 맥주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 최대 4%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관세 여파로 젊은 층의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컨스텔레이션은 6%대 급락 마감을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니오입니다. 2분기 실적에서 예상치를 밑돌면서 순손실이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9%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EPS가 1.85달러로 컨센서스를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된 부분이죠. 그러면서 니오의 주가 역시도 크게 하락세를 장중에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마감가 기준으로는 그래도 3%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징주 모두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장기 국채금리가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 안아야 되는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0년물 국채금리 미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유럽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금리 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5%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독일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3.384%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국 불안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내각 해산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한 금리 급등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럽 주요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 수익률이 역대급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국채가의 급락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국채금리가 이렇게 장기물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투자자들이 독일 국방비라던가 인프라 지출 확대를 반영하면서 최근 몇 주간의 국채금리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기업들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가로 평가를 받는 이 할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 할인율 기준은 장기 국채금리가 되는데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결국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따라서 성장주와 기술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 경쟁은 주식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라는 점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가가 급락한다라는 이유는 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저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굳이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점도 부담인데요. 장기 금리, 기업 대출과 채권의 발행 비용에 반영이 됩니다. 금리 상승 시에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은 감소하면서 주가에 함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성장주와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이라던가 인프라 관련 업종들이 타격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금리 급등 현상, 지금 기술주와 성장주의 타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주 쏠림 현상이 역대 최대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의 경고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테슬라를 제외한 M7 종목들 벤치마크 지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상승만으로 올해 9.8% S&P 500 지수의 랠리의 절반분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10년 전 가중치와 비교를 하면 3배가량까지 높아져 있는 기술주 쏠림 현상이다라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안에서
투자를 그냥 좌절하고 좀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라는 오랜 주식 격언을 떠올리게 하는 에밀리 롤랜드의 코멘트입니다. 시장 집중은 결국 애증의 관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과는 전혀 다른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 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 꺼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기업들의 경우에는 펀더멘탈이 그보다 훨씬 더 좋고 실적도 나오고 있는 매우 우수한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는 포트폴리오의 치중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쪽이 대안이 될까? 중형주 쪽을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섹터 다각화를 제공해주면서 지금 현재 빅테크 AI 붐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형주단의 종목들 가운데에서 종목을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어제장에 저희가 글로벌비트 휴장을 함께 경험을 하면서 체리낸커가 관련한 종목들 정리해준 바가 있습니다. 함께 체크 다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난 8월 말에 사망설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게 현지 시간으로 8월 26일이 마지막이었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덧붙여졌었는데요. 공식석상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망설 그리고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들 관세 관련해서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하고 있고요. 관세 소송에 패소했을 때 경제 전반에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강력하게 힘주어서 말하면서 관세 정책을 쭉 이어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의 압박 한 번 더 잊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덧붙여서 체크해볼 내용은 미국 우주사령부를 엘라베마에 이전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 있었는데요. 3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하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유치하겠다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방산 관련 종목들 자극받아가는지 여부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지금 굉장히 막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은 이번 주 우리 증시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TSMC에도 이 VEU 자격을 철회하면서 중국 난징 공장 주로 레거시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크지는 않을 텐데요. 이 VEU 자격을 함께 철회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면서 첫 번째 헤드라인 저희 애플 관련한 소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애플의 로봇 AI 수석 연구원이 메타로 이직하면서 애플의 핵심 AI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장제는 애플 내 AI 로보틱스 연구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이제 메타의 로보틱스 스튜디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애플의 내부 대형 언어 모델 팀에서도 존 피블스, 난두, 자오멍 등 3인이 최근 일주일 사이 오픈 AI, 엔트로픽 등으로 이직했습니다. 최근 유출 사태로 인해 애플 내부에서는 자체 개발 모델 대신 외부 AI 기술 의존을 검토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의 차세대 AI 버전이 iOS 18에 제때 탑재되지 못했고 2026년에야 주요 개선이 예정되어 있어 회사의 미래 AI 경쟁력에 일부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애플의 핵심 AI 인재 로봇 쪽에서만 유출된 게 아닙니다. 존 피블스, 난두, 그리고 자오멍, LLM 쪽을 담당하고 있던 애플 내의 인력이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오픈 AI, 엔트로픽 등으로 이직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팀의 애플 인텔리전스 개발의 핵심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외부 회사로 이직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10명 이상이 메타라던가 오픈
대부분 AI로 이직하는 모습이었고요. 팀 리더격으로 활동했던 루밍팡도 메타에 이직을 해서 2억 달러가량의 지금 현재 연봉을 받으면서 단연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 외에서 애플의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파벳도 동반으로 5%가량의 상승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비공개 판결 내용 때문인데 구글 크롬 매각할 필요 없다라는 결정이 골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물론 체크해야 될 상황들은 추가된 부분들, 검색 독점 계약 체결 금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 공유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번 판결에 따라서 애플이 구글 검색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6년 동안 이 부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애플의 인재 유출 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쪽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 최근에 옵티머스를 5년 안에 연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옵티머스 3의 프로토타입은 올해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가지고 갔던 유럽 내에서 그리고 중국 내에서 가지고 갔던 전기차 점유율이 떨어짐에 따라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집중되는 것을 통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도 최근 토르라는 이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을 자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별개 모멘텀은 노란봉투법의 수혜 섹터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기도 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최근 진행된 심혈관 질환 임상시험에서 동종 약물 대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미국 시장 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긍정적인 반전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주요 임상 결과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실제 진료 데이터 연구에서 위고비 사용자군이 일라이릴리의 경쟁 약물인 제파운드 사용자군에 비해 심혈관 사건 위험을 57% 더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네, 위고비와 일라이릴리, 제파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눠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과연 비만 쪽만 볼 것이냐, 시선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양사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 외에도 헬스케어 섹터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부각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빅테크를 필두로 한 하락 가운데에서도 눈에 띄는 섹터였습니다. 일라이릴리가 0.4% 강세 흐름을 띄었고요. 머크와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큰 오름폭을 나타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간밤 나왔던 이슈, 위고비가 제파운드 대비 심혈관 질환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위고비 투여군의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 CV 관련 사망 등 주요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이 0.1%로 나타난 반면에 제파운드 투여군의 경우에는 0.4%, 아주 소폭의 작은 숫자로 보이기는 해도 훨씬 더 낮은 부작용을 경험했다라는 점에서 위고비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파운드가 물론 체중 감량 효과는 위고비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다른 적응증과 관련해서 위고비의 확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고비가 다른 쪽에선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치료 환자 기준으로 할 경우에 29%의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격화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속에서 비만 치료제가 과연 다른 차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도 관련 소식들로 인해서 상승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